네, 이트렌드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트렌드의 최강천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특집 방송입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여러분들 결과를 다 아실 것 같은데요. 6.3 대통령 선거에 이제 막바지를 잡아들면서 선거 이후 주식시장 그리고 글로벌 증시 또 실물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우리는 주식 투자를 직접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 무엇보다도 선거 이후에 주식시장의 흐름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한 전문가, 김영 전문가, 이 이트렌드를 대표하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증시 이후의 동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한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뭐 워낙에 작년 12월부터 다이나믹한 코리아이지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일단 열심히 증시 분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훌쩍 5월 달이 넘어갔네요. 네, 오늘 뭐 네. 좋은 방송 기대 드리고요. 네. 자, 우리 김영 전문가님도 잘 지내셨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도 뭐 잘 지내려고 노력은 했는데 네. 이 질병이 조금씩 다가오는 것 같아서 아. 건강이 최고다 항상 이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얼굴은 되게 좋아 보이세요? 그렇게 살아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많이 전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자, 투표들은 다 하고 오신 거죠? 지금 방송 시간이 하루 전날이지만 네. 사전 투표 하셨어요? 아니면은 뭐 투표를 하실 예정이에요? 저는 사전 투표를 좀 해서 본 투표 날은 좀 편안하게 쉬려고 먼저 투표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정치적인 성향을 다 빼고 증시에 포커스를 두면서 그렇게 네.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6.3 선거의 공통점은 누가 됐든 뭐 1번이 됐든 2번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경기에 대한 부양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어떤 공통점이 좀 있고 네. 두 번째로는 또 공통적으로 증시에 대한 부양을 하겠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를 하겠다라는 것에도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데 근데 모든 대통령 선거 전에는 뭐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왔단 말입니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인지 이번에야말로 다를 것이다인지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한 전문가님은 큰 틀에서 먼저 두 가지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업이냐 다운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증시의 상승이요. 네. 사실 이제 그러면 저희가 가장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과연 정책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데 네네네.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는 대표적으로 AI 관련된 산업에서 그렇죠. 수혜를 받을 확률이 높은 종목이다 보니까 네. 이 종목이 빠지지 않는 이상 증시에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논하기는 좀 다소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선의 결과에 누가 되든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수혜가 확실할 것 같고 그 부분이 살아있다면 코스피 증시는 좀 더 우상향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 2위로 전체 코스피 증시에서의 한 25%는 최소한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걔네 둘만 오르냐? 나머지 이제 덩달아 오를 수 있는 종목군들을 감안하면 최소한 30에서 35%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향력이 있으니까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 다음 질문을 또 나중에 또 하고 그러면 우리 김영 전문가님도 업이냐 다운이냐라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어서 네. 좋게 보는 쪽입니까? 아니면은 이제 좀 올 것이 왔다라는 쪽인가요? 어떤 쪽인가요? 올 것이 왔다 하면서 업이다. 네. 왜냐면은 현재 국내 증시의 흐름,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 이한 전문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AI, 우리나라 반도체 여러 가지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엄청난 준비를 해가고 있는 와중에 차트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해외 증시, 특히나 미국이라든가 중국 여러 가지 해외 증시 차트들을 보면은 뭔가 단기 눌림 에너지가 6월달에 슬쩍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만 약간 역행해서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영향으로 살짝 눌릴 수는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그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면서 다시 상방 에너지로 가고자 하는 흐름이 좀 멋지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요새 이렇게 궁금하신 시청자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증시의 주도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라 금융주라든가 내수주라든가 또 상법 개정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주회사라든가 뭐 저평가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드라이브가 좀 걸리고 있잖아요. 특히 뭐 25조에서 뭐 최대 뭐 40조까지도 나오고 있는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내수주들의 흐름들이 주도주인데 얘네들이 더 치고 가면서 증시를 업을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궁금증을 보이는 그런 시청자들도 계실 것 같단 말입니다. 현재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도주가 아니니까 지금
현재 정책에 대한 수혜를 온건히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일단 5월달 조기 대선이 좀 결정되면서부터는 어느 정도는 지수를 끌어당기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는 극히 소외됐던 부분은 맞죠. 그리고 대신에 이제 조선이라든지 방산 그리고 좀 뭐 에너지 관련된 테마들이 원전이나 이제 재생에너지 쪽으로 해서 좀 많이 수급들이 들어왔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이제 6월달 이후에 대선 후보가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변동성은 생길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금 원래 시장을 견인했었던 역할을 했던 반도체 쪽이라든지 이쪽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또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주의 현재 교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현재 2,300에서 2,700까지 400포인트 오르는 장에서의 주도주는 사실상 반도체는 아니었어요. 하이닉스는 뭐 박스권이었고 삼성전자는 아주 밑에서 그냥 5만 원대에서 놀고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2년 동안의 주도 흐름인 조선방산 그리고 최근에는 금융주와 내수주들이 치고 가면서 지수를 올렸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을 사기도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니 밑에서 기고 있는 이 시총 상위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같은 수출주를 사기는 참 부담스러웠는데 조심스럽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바통 터치를 전망을 하신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결국은 이제 지수는 업앤다운이 쉽지 않아도 종목을 선택하는데 지금 어려움이 좀 많은 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종목 선택에 있어서 갔던 놈들을 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밑에서 있는 애들을 봐야 되느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쪽이신가요? 일단 최근에 많이 올라갔었던 은행이나 지주들이나 이런 종목들은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다. 좀 많이 과열됐다. 그래서 과열을 시키기 위해서 눌릴 만한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던 종목들을 따라붙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너무 밑에 있는 종목보다도 약간 따라오면서 뭔가 횡보 에너지를 슬쩍 만들어내주는 종목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조금 우리가 접근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다 AI에 관련된 종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우리가 종목들을 쭈르륵 또 보겠지만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생각을 하시면은 너무 밑에 있는 종목들은 올라가기가 조금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중간에 있는 종목들은 위에 매물대가 조금 적다 보니까 만약에 상승 에너지가 만들어지면은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멋지게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좀 공략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간략하게 먼저 두 가지식으로 점검을 해보면 시황상에서는 뚜렷한 하방 경직과 함께 하방보다는 상방 쪽의 흐름을 좀 더 두 분 다 보고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종목의 흐름에서는 지금 많이 오른 그런 종목군들보다는 시총 상위 그다음에 AI 수출주 이런 쪽으로 조금 더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두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점검을 해보고요. 먼저 지수 레벨을 이번에 또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지금 2,700입니다. 코스피가. 네. 그리고 코스닥은 뭐 나중에 좀 점검을 해보고 대표 지수의 코스피가 2,700인데 이 2024년도의 최고점이 2,896, 2,900이거든요. 그리고 최근 몇 달 전에 최저점이 2,286인가 83인가 그랬어요. 당연하겠죠. 네, 400포인트가 올라왔는데 지금이 상대적으로는 이게 낮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주 높지는 않지만 낮은 쪽보다는 높은 쪽에 가까워 왔는데 여기서는 최근에 뭐 하반기 목표 지수를 3,000포인트 얘기를 심심치 않게 많이들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3,000포인트 꿈의 숫자인 것 같습니다. 감은 너무 한 좋죠. 몇 년 동안 계속 3,000을 바라봤었는데 못 가고 밀렸다 보니까 네. 일단 제가 보는 그래도 긍정적인 뷰는 2,550이라는 자리를 좀 강하게 돌파를 해줬어요. 맞아요. 그래서 위쪽으로는 최소한 한 2,700대까지는 열어놓고 봤었는데 이번 달 같은 경우에 이제 추가적으로 대선 이후에 좀 불확실성 회송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 가지 트리거는 7월 달에 저희가 이제 관세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조금 바로 3,000원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그 부분까지 어느 정도 잘 해결이 돼야 3,000에 대한 기대감이 그때부터 저는 생길 거라고 보고 그 전까지는 한 2,750 정도에서 뭐 조금 그 언저리 정도면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매물대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요. 만에 하나 3,000이 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2,900이 가도 거의 3,000 간 거라 다름없는 거고 프로테이지는 그렇죠. 이게 뭐 100포인트 차이거든요.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뭐 2,930을 갔든 20을 갔든 뭐 3,000 간 거랑 다름없다 저는 이렇게 느끼거든요. 근데 거기서 3,000 시대가 열리는 거하고 3,000에 팔아야 되는 거하고 이건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3,000을 뭐 2,900이든 뭐 2,850이든 2,950이든 3,000 부근에 갔을 때 이거를 새로운 시작으로 접근을 하는 사람과
아니야 이제는 다 왔어라고 접근을 하는 시각, 그거는 좀 어떻게? 저는 속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빠르게 3,000을 가면 팔아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는 한번 올라갔다 좀 쉬어갔다가 올해가 아니라 만약에 내년을 간다면 3,000은 강한 돌파 구간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레벨업을 갈 수 있는 네, 그런 구간일 너무 수도 속도가 있다라는 빠르게 올라오는 것과, 것은 조금은 과매도 구간일 것 같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하반기에 대한 어떤 목표 지수는 어떻게 보고 계시고, 네. 그리고 만약에 그 목표 지수가 달성이 됐을 때 그때는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지 김윤 정무원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기술적 분석상의 목표가에 3,000원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올해 저는 그 3,000 레인지가 보이는데 먼저 생각했던 우리 5월 달에 2,700으로 올라가는 경우 회수가 일단은 확정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게 나왔고 그 이제 5월 달에 2,700을 가는 모습이 나왔다 보니까 6월 달에도 추가적인 상승 에너지가 만들어지면서 2,800~900을 먼저 향하러 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레인지는 앞전에 있었던 우리 차트에 잠깐 보시면은 앞전에 있었던 이러한 매물대에 해당되는 자리거든요. 근데 요 레벨을 제가 왜 생각하고 있냐면 뒤에서부터 내려오던 이때 작년 24년도 7월 달부터 고점을 만들었었던 대세 하락 추세선을 이번에 드디어 감격스럽게도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대선 이후에 과연 우리 증시가 어떻게 될까?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너가 돌파가 됐구나. 너가 돌파가 됐으니 이제는 위의 레벨은 2750포인트 요 레벨에 대해서 단기적인 저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요 레벨은 의외로 조금 약할 수 있겠다. 그리고 돌파되는 순간부터는 사실상 내려오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면서 2800~900포인트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4분기 쪽으로 넘어갈 때 3000포인트를 가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보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은 하반기 때 내려오던 보다 상단 쪽에 머무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계속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2,700에서 뭐 2,900 또는 2,700에서 이 3,000 사이에 하반기는 머무를 것 같은데 다만 단기적으로 좀 과한 슈팅이 나왔을 때는 숨고르는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염두에 좀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뭐 이것만 하더라도 하반기에 대한 어떤 전망은 충분히 좀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일단은 6.3 대선 이후에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정치 공백기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었던 부분들은 사실상 좀 있거든요. 네. 또 내수도 많이 침체가 되고 소비 심리도 위축이 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신정부가 추스리면서 시장보다 더 강한 경기 부양책을 내고 또 이제 5월 달에 금리 인하가 있었고 빠르면 8월 달에도 금리 인하를 한은에서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금리 인하와 관련된 또 경기 부양 또 유동성 보강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진다라면은 하반기 때 정말 뭐 아까 말씀드렸죠. 뭐 2,950은 뭐 3,000 아닌가요? 뭐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다만 빨리 가면은 언제든지 반작용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좀 기대가 너무 많이 좀 앞서가다 보면은 반작용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근데 하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우리 과거에 코로나 때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네. 그때가 코로나 때 이 하필 3월 19일 제 생일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3월 19일 날 최저치 1439포인트를 찍으면서 완전 밑바닥을 기었었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 이후로 엄청나게 급등을 쫙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네. 그 나머지 1년 동안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코스피를 잠깐 생각을 해본 건데 이때도 우리가 하락에 익숙해져 있었고 지금도 사실상 하락에 좀 익숙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네. 반대로 하락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에너지가 좀 세게 올라가면은 이거 개인 투자자들 못 따라붙고 쉽사리 전문가들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좀 어렵거든요. 아마도 만약에 우리 증시가 2,900에서 3,000포인트 위로 올라가도 여기까지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은 요 흐름이 이렇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한번 좀 열어두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많이 공격적이긴 합니다. 네. 지금 뭐 이제 후보는 뭐 코스피 뭐 5,000포인트 네. 옛날에도 그런 후보는 있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만큼 이제 그건 공약을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증시의 어떤 경제 구조라든가 증시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변해야 되는데 뭐 부디 뭐 그런 시대가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자, 그럼 시장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종목이 더 문제인데 저는 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걱정이 되는 게 사실 좀 있거든요. 코스닥에는 조금 좀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섹터도 좀 있고 하잖아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조선 방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급등하고 있는 금융주를 얼마나 가지고 계시겠어요. 코스닥의 중소형주라든가 이런 쪽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코스닥 지수를 한번 좀 보면서 코스닥의 어떤 벼뜰날 코스피 3,000 가는 거하고 코스피
이 900 가는 거하고 또는 코스피 1000포인트 가는 거하고 이거를 이제 코스피 3000, 코스닥 1000포인트를 맨날부터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 코스피 3000은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코스닥 1000포인트는 되게 멀어 보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코스닥 지수를. 코스닥은 현재 약간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많이 올라갔다. 코스닥은 덜 올라갔다. 그런데 분명히 방향성과 위치를 맞출 것이다. 그러니까 이후에 코스닥은 지금 왜 안 올라가냐 싶었는데 이후에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우리가 생각했던 흐름대로 역별 관점에서 외바닥 쌍바닥 또는 쓰리바닥 관점까지 만들어내줬고 이평선이 242평까지 수렴되면서 이번에 뒤에서부터 내려오던 하락 추세선 상승 돌파, 하락 추세선 상승 돌파, 하락 추세선 상승 돌파가 진행되면서 점진적 하락 에너지들을 위쪽으로 돌파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서 이제 남는 것은 수평적 매물대인데 그 자리가 770, 780포인트 레벨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자리가 돌파되면은 순식간에 800포인트를 넘어서는 흐름 그리고 840포인트까지도 위의 레벨이 갭으로 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코스닥이 왜 안 올라가지 하다가 나중에 갑자기 어떤 이유에서든지 모르겠지만은 얘가 훅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한번 발생이 될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어서 저는 코스닥 지금 당장으로서는 조금 재미가 없을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얘가 왜 올라가지 하다가 순식간에 올라갈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습니다. 위정님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조금 약간의 어떤 강한 강세 쪽에 지금 비중을 많이 두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시면. 네, 왜냐면은 현재 전체적인 증시, 우리가 이제 주식 차트를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평선이 역배열로 쭉 가다가 정배열로 전환되려고 하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시기가 코스피에서는 이미 만들어졌는데 코스닥에서는 딱 그 직전의 시기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사실은 우리 일봉 에너지를 봤을 때는 좀 그럴 수 있겠지만은 월봉이 사실상 답을 다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막내 둘째 큰형 에너지가 이렇게 돌리면은 일반적으로 좀 세게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과거에도 얘네가 삼형제가 올라가니까 굉장히 세게 올라갔었고 얘네도 세명제가 올라가니까 굉장히 세게 올라갔었던 그러면은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흐름이 지금 또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자리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구간이 2018년도부터 19년도 구간이라면은요. 2018년도에서 19년도 구간이요. 이 자리요. 스토캐스틱 파동이 어쨌든 한번더 역별 하락하고 구간에서 있다, 있을 수 한번 있다. 출렁거리는 구간인데 일단 저도 코스닥도 당연히 긍정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지만 이번 달 아마 코스닥을 매매하셨던 많은 분들은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는 쪽에 배팅을 한다면 2차 전지들을 다 사셨을 것 같아요. 네. 또는 보유하신 분들은 야 지수가 코스피가 이만큼 올라가니까 2차 전지도 같이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셨겠지만 여러분들이 목도하셨던 거는 2차 전지로는 하락을 시키고 대신에 개별 종목들 그러니까 특히 이번 5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책 관련된 테마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시가총액에 좀 평형을 맞추지 않았나 저는 네.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6월달 물론 아직 반등 구간이 좀 남아 있지만 제가 보는 코스닥은 750포인트를 잘 지지를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기를 강하게 돌파하고 좀 지지하는 모습들이 나와야 그 다음 이후에 좀 코스닥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우리 민정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전 고점을 확실히 돌파할 거에 대한 여부는 좀 더 지켜보면서 아까 언급드렸던 2차 전지주들이 좀 턴어라운드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결국은 이게 주도주 싸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지수가 올라가고 하는 것은 강력한 트리거라든가 강력한 어떤 수급이 받침이 되는 그런 주도 섹터가 군집을 이루면서 투자 심리를 호전시켜서 빵빵빵 치고 가야 되는데 코스피는 최근에는 조선방산이 중심을 딱 잡고 그리고 금융주라든가 내수주가 경기부양 모멘텀으로 그렇게 당겨줬어요. 근데 코스닥은 바이오, 2차 전지, 이제 반도체 이 트로이카가 약간은 좀 앞서가보니 하느나 코스피한테 길을 뺏겨가지고 아직 약간은 좀 이렇게 주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코스닥의 2차 전지나 또는 반도체 또는 바이오 이 성장주들이 뭔가 하반기 땐 좀 힘을 쓸 수 있을까요? 써야죠. 썼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아직 7월달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관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 트리거가 저는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환율의 부분들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대한민국이 어쨌든 수출 국가다 보니까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최근 급격한 환율의 좀 하락이 네, 어떻게 그렇죠. 보면 수출 업종에서는 조금은 마이너스 되는 요소가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무난하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 12월부터 5월달 최근까지는 너무 변동성이 좀 크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장이 아직까지는 좀 종목별 장세들이 좀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도 섹터라고 볼 수 있는 시장을 좀 견인하면서 계속 정배열 추세를 유지할 만한 아직 그만큼의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조금 못 가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그동안 코삭은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 2024년도 5배 이상을 올랐단 말입니다. 네. 5배에서 6배. 그러면서 시가총액을 2차 전지가 빠졌던 것들을 그나마 좀 메워줬는데 요즘에 오늘은 좀 이제 6월 2일 기준으로 오늘은 한 5, 6% 올랐습니다만은 알테오젠도 지금 너무 많이 오르면서 지금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직 강한 흐름이 안 나오다 보니까는 역배열을 속에서 움직이고 있고 2차 전지는 뭐 말씀을 안 드려도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인데 네. 뭔가 주도주가 이들 중에서는 일단 나와야 돼. 엔터는 괜찮아요. 네. 그런데 뭔가 주도주가 나와야 되는데 코스닥 시장의 어떤 트리거가 될 만한 모멘텀 또는 이제 주도 섹터 그런 어떤 재료들이 하반기에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나올 가능성이 사실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은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하락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락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사실상 되게 시장이 올라오면 또 비관적, 또 올라오면 비관적. 이거에 되게 익숙해져 있는 상태에서 또 여기서 올라오면 뭔가 좀 비관적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코로나 때를 다시 돌이켜서 생각을 해봐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되게 비관적으로 봤는데 쭉 가면서 하다가 3,000포인트를 넘어갔었던 흔적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흐름이 데칼코마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형태는 좀 다를 것이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AI 관련된 종목들이 쪼쪼쪼 뭐 반도체, 인터넷, 뭐 문화, 오락도 저는 거기에 좀 같이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게임,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가면서 우리 하반기 때는 우리나라에서 좀 힘을 쓰지 못한 종목들이 이제 정상화되면서 뭔가 이렇게 좀 올라가지 않을까. 제가 말하는 정상화라는 것은 대통령이 부재에 의한 그런 정상화입니다. 혹시나 뭐 오해 소지가 생길까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미뤄보았을 때 저는 사실은 이게 사실 공격적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이러한 종목들의 선순환으로 인해서 너 못 올라갔어, 너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중요한 건 아까 전에 이한 전문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율이 현재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하락 쇠기염에 대한 삼각수렴을 만들어주고 있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내려올 때 하락 쇠기염 에너지가 만들어지면은 기술적 반등이 올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내려가다가 한번 반등 나올 수 있는데 반등 나오다가도 크드를 보면은 또 꺾여서 내려갈 만한 에너지를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잠깐 환율 차트를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건데 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 보면은 여러분들은 환율 차트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2020년도에서부터 만들어졌었던 대세 상승 추세선입니다. 환율은 이 선을 지금까지 깨지 않고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도 이 근처까지 왔어요. 기술적 반등이 한 번쯤은 일어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자리가 이탈된다라면은 환율은 크게 부러지면서 증시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했을 때 환율 차트가 만약에 이 선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크게 올라가느냐 마느냐가 좀 결정이 될 것 같아서 환율도 좀 중요시하게 바라보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뭐 외환시장 쪽의 변동성이 국내 또 내수주들의 단기 트리거가 됐었던 그런 사실은 일정 부분 좀 있는 것 같고 국내 수출주들이 그래도 품목 관세 또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뭐 수출주들의 어떤 발목을 잡았었던 것들 그리고 또 이제 수출 단가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어떤 영향 뭐 이런 것보다도 그래도 품목 관세 영향이 좀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재밌는 거는 미국은 여전히 AI가 주도주예요. 근데 한국은 이번에는 완전히 그냥 AI가 천덕꾸러기 어떤 흐름이 좀 있었다라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 어떤 그런 흐름인데 근데 이게 결국은 외국인들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네. 외국인들이 작년 초에 국내 주식을 35%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 1년 만에 31%로 좀 줄였습니다. 외국인들이 앞으로 계속 매도를 한다라면은 모든 어떤 그 전망을 뒤집을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어떤 그렇죠. 수급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조금 좀 이렇게 뭐 쇼커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사기는 사는데 팔았던 거에 비하면은 뭐 거의 뭐 코끼리 비스켓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시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앞으로 좀 변화를 줄 건지 아니면 계속 부정적인 스탠스로 갈 건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최근 제가 이제 인버스 종목을 한번 보는데 네. 개인과 기관의 싸움이 극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개인들은 계속 인버스를 사고 네. 지수가 이제 좀 빠지지 않을까, 눌림 매수하지 않을까 했는데
왜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인버스를 또 파는 그런 형국이 일어나면서 생각보다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5월달 상승장이 훨씬 가파르게 좀 땡겨졌거든요. 이례적이에요. 네, 굉장히 좀 가파르게 땡겨져서 맞아요. 네. 일단 아직까지 이제 기관의 좀 매도 물량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재 계속 개인과 좀 기관들의 좀 이 싸움이 힘싸움이 그래도 6.3 대선 전후 요 관세 전까지는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이제 7월 달부터 이제 관세가 협상안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물밑에서 이제 조금씩 올라오는 게 어쨌든 대한민국이라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다 보니까 거기에 뭐 물론 이제 환율적인 부분은 이제 급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안정권이다 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제 7월 이후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하락을 급락했다가 전체 2896에서 되돌림이 한 절반 이상 이미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부터 아직 외국인들이 막 순매수가 좀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는 그냥 기관과 개인들의 좀 저는 힘싸움 정도로 보고 아직까지는 수급의 주체로서는 외국인이 큰 역할은 아직은 하지 못하고 있다. 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격적으로 어쨌든 간에 주도주를 만들려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좀 해주는지 그 부분을 좀 체크하면서 선물 시장과 같이 한번 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의 결국은 방향성은 외국인들이 많이 만들잖아요. 네. 국내 증시에서. 진짜 방향성은 이제 외국인들이 그렇죠. 많은데 네. 이번 단기 하락에 대한 반등은 저는 기관도 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외국인도 약간의 뭐 쇼커버성으로 들어왔지만 워낙에 매도를 많이 했으니까 선물 매도도 그렇고. 그래서 진짜 우리가 뭐 이 코스피 3천을 가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계속 파는데 가겠느냐.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예를 말이 들어서.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뭐 기관이라든가 개인들의 어떤 그런 자금도 우리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나쁘진 않지만 최근만 하더라도 조금 더 주식을 매수를 해줘야 되는 그런 레벨이 좀 다가와야 결국 편안한 어떤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외국인들의 흐름은 오늘 또 이제 이 대선 전날에 6월 2일이지만은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수급이 되게 안 좋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외국인의 수급은 계속 팔로우를 하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또 자금 동향 얘기를 나왔으니까 우리 김민영 전문가님한테 한번 네. 말씀을 좀 드려보면 네. 이게 지금 증시 주변 자금 동향인데 이게 지수잖아요. 네. 지수고 이게 고객 예탁금. 그다음에 지금 또 이게 나오고 있는 게 이 신용잔고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이 지수는 지금 이렇게 이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 지수는. 그런데 신용잔고하고 예탁금이 작년에 고점 쳤을 때 이 이 예탁금이 이게 한 60조였습니다. 60조. 그럼 지금 58조까지 왔어요. 네. 그다음에 신용잔고가 20조였거든요. 20조인데 지금 이게 18조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용잔고하고 예탁금을 한번 보면은 한 각각 또 이제 공교롭게 2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더 이게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외국인을 제외하고. 네. 그러면 이게 아무리 금리 인하하고 그런다더라도 3천 가려면은 이거를 뚫어줘야 되는데 네. 지금 경기도 되게 안 좋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과연 증시로 개인들의 자금이 더 도로할 수 있는 그게 있을까요? 일단 요 부분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살짝 이제 오버랩되는데 증시는 대선 이후에 살짝 눌렀다 갈 것이다가 제가 생각하는 뷰거든요. 근데 그 눌리는 에너지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무서워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락에 되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뭐 2,500포인트까지 내려갈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는 거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2,550 또는 2,600 아래쪽까지 한번 흔들리는 모습이 빵 내려오면은 여기에서 들어왔었던 개인 투자자들 이번에 저는 손절이 좀 꽤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은 좀 관망세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현재 매수 비율이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너무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그 부족하다는 얘기랑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외국인들이 매수 비율 부분으로 좀 들어올 때도 됐다라고도 저는 인식에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대선 이후에 누가 되든지 간에 일단은 대통령이 다시 생겼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라든가 리스크들이 조금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 다시 맞춰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슬금슬금 들어오려고 폼새를 잡아갈 것이고, 또 우리나라 기술력이 또 사실 좀 상당히 괜찮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조금 삼성전자가 좀 후퇴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아직 SK하이닉스 좀 살아있고 여러 가지 뭐 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살아있어서 외국인들이 바라봤을 때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코스피가 많이 올라간 것과는 별개로 우리나라 전체적인 종목들 자체가 저평가다라고 좀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증시가 살짝 내려올 때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를 좀 생각을 한번 해볼 것 같고 그 매도세로 내려올 때 다시 올릴 때는 뭐 개인도 있고 기관도 있겠지만은 외국인들의 비율이 좀 들어오는 부분을 어느 정도인가를 좀 많이 체크를 하면서 올라가는 비율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번에 이한 전문가님한테는 해외 증시 쪽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나스닥도 지금 거의 뭐 사상 최고치에서 한 3~4% 정도밖에 지금 없단 말입니다. 25,500 정도가 이제 이 고점이니까 20,000선 정도라고 치고 지금 1900선 초반이니까 뭐 3~4% 오르면은 그냥 훌쩍 올라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전 고점까지요. 그렇죠. 네네, 직전 맞습니다. 고점까지. 그럼 이제 또 사상 최고치를 또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보니까 S&P 500 지수가 역사상 세 번째로 지금 고평가돼 있대요. 네.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는 2008년도, 두 번째로는 2017년도, 18년도, 그리고는 이게 세 번째인데 뭐 지금 미국 증권 시장은 10년 동안 이익이 성장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좀 꺾일 것이다라는 일부 전문가의 의견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에 비해서는 좀 밸류가 좀 높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물론 그것도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포함이 좀 돼 있을 겁니다. 딱 보시기에 미국 증권 시장 하반기 상반 같습니까? 아니면 플랫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의외로 하방도 있을 것 같으세요? 두 위치가 모두 좀 비슷한 위치에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보면 한 2만대에서 최근 미중 무역 관세 때를 따라서 아주 급락이 내려왔다가 또 네. 이제 관세 유예라고 하면서 굉장히 또 급반등을 했다가 굉장히 널뛰기 장세를 좀 맞아요. 펼쳐주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핵심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스닥 기준에서는 지금 현물 차트에서는 18,000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리를 좀 깨지면 또 좀 시장이 지지부진한 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요 위쪽에서 잘 우리 90일 그 유예 기간 동안의 협상이 잘 마무리돼서 이제 전 세계 투자자들이 그래도 미국과 중국의 문제가 조금 힘들었었는데 이제 하나씩 가장 큰 문제가 좀 해결이 되는구나라고 한다면 당연히 미국 시장은 21,000포인트를 향해서 또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올해 하반기와 그다음에 그 유예 기간 한 8월 달까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18,000대를 잘 지지하는지 체크하면서 크게 훼손만 안 되는 뉴스만 나지 않으면. 네. 근데 이제 크게 만약에 또 트럼프랑 뭐 중국 간의 관계가 또 다시 또 재점화된다든지 하면 또 한 번 또 시장은 지지부진하면서 18,000대를 뭐 깬다든지 막 여기서 또 옆으로 횡보한다든지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현 종무님은 또 어떠세요? 이 미국 증권 시장이 또 강하지 않으면 국내 증시가 또 이렇게 우리만의 독자적인 길을 가는 경우는 별로 또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뉴욕 증시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 하반기? 미국 증시도 사실 국내 증시랑 조금 방향성은 조금 비슷합니다. 잠깐 눌렀다 간다. 그러니까 현재 선물 차트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선물 차트는 지금 눌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나스닥 현물 차트도 보시면은 뒤에서부터 올라가던 상승 추세선이 이번 이탈됐습니다. 선물 차트는 하락 이탈, 되돌림 반등, 재차 하락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까 전에 이한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많이 내려와봤자 18,000포인트 이 레벨은 좀 지켜줘야 된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근데 내려오면은 지켜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봉 차트를 바라봤을 때 만약에 나스닥이 실제로 내려가려고 폼새를 잡았다면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안 된다입니다. 근데 얘가 여기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은 이미 저는 이 트럼프가 사실은 이 구역에 내가 제일 또라이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 세계 시장으로 가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뭐 중국이나 물밑 작업을 좀 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기 눌림을 좀 만들어내 줬다가 앞전에 매물대에 의한 지지를 받고 저는 땡겨 올라가서 미국 증시는 저는 올해 다시 신고가를 갱신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상당한 어떤 뭐 원군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은 뉴욕 증시에서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인 의견보다는 긍정적인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데요. 결국은 종목 싸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지수는 올라도 내 종목은 안 올라. 내 계좌는 도대체 왜 이래? 그러니까요. 이게 올해도 그렇고 매달 그렇고 그러는 투자자들이 많으시단 말입니다. 이게 딱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가는 종목을 개인 투자자들은 잘 못하잖아요. 네. 그죠? 근데 조선방산 많이 올랐다 하는데 쉬었다가 또 가고.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내수주나 금융주도 지금 그런 상황이고. 맞아요. 그런데 내리는 종목 물 타고 했는데 이 지하 밑에 지하 3층 있고 지하 4층 있고 5층 있고 이런 식의 흐름이 있는데 이게
이러는 경우 떨어지면 반등도 잘하고 올라가면 또 잘 내리기도 하는데 이상하게 작년하고 올해는 지나치게 편중돼 있고 쏠리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리는 거 계속 패고 가는 거 계속 사는 그런 흐름들. 맞습니다. 이런 흐름들도 이게 있기는 있지만 옛날에 뭐 차장이라든가 뭐 화장품이라든가 바이오주 그냥 원웨이로 갔을 때 그럴 때도 있었는데 10년에 한 번 있는 장세고 근데 지금 이건 좀 너무 좀 심하다 싶어가지고 이것도 좀 의외다 싶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가는 종목은 조금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맞나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흐름들이 또 이제 만약에 다음 달에 가는 것만 또 계속 가고 이렇게 됐을 땐 뷰를 좀 바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조선주 한번 HD 한국조선해양 네. 한번 차트를 좀 올려주셔서 지금 조선주는 트럼프 4년 내내 계속 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트럼프가 계속 이 조선주는 계속 이렇게 좀 도와달라 한국하고 협업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미중 협상에 또 조선 섹터가 중요한 어떤 또 이 부분 중에 하나니까 그럼 HD 한국조선해양 이 4년 트리핑 임기가 3년 6개월 남았는데 이거 그럼 계속 그냥 뭐 가만 놔둬야 되는지 아니면 눌림을 이용해서 따라 붙어야 되는지 이 의견에 대해서는 일단 이한 전문가님. 네. 네. 너무 일단 HD 한국조선해양은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 앞으로 비트코인 같은 차트가 될 것이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충분히 암흑의 가두리 구간을 끝내고 새로운 지금 신고가 모멘텀이 나오는데 그게 하필이면 또 트럼프가 대한민국을 콕 집어서 요청했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50만 원 물론 이제 아직까지 컨센이 거기까지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현재 실질적인 컨센 한 35만 원 전후 정도라서 지금 이제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0만 원대에서 바로 50만 원을 돌파할 것이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이제 30에서 한 35만 원 또는 40만 원 부근에서 직전 고점에 또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조금은 쉬어갈 것이냐. 그렇지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트럼프 임기 전 까지는 직전 고점 저는 50만 원 돌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으로는 이런 종목은 눌려주면 좋은 눌림목에서 계속 분할로 사면서 끌고 가는 전략은 맞는데 단기적인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구간들이 다가오다 보니까 여기에 개인들이 또 들어가면 완전히 역매매가 되는 거죠. 조금 쉬어갈 수 있는 눌림목 자리에서는 들어가고 또 빠지면 손절하고 거기서는 또 다른 종목 올라간 종목이 또 따라 붙고 이러니까 오히려 사이클을 이 종목이 길게 보면 우상향을 하는 건 맞지만 좀 길목마다 내가 분할 매수를 어떤 세팅을 할 것이냐. 요 관점으로 조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두 번에 50만 원에서 쌍복은 제1차 이 차이나 모멘텀 플레이, 두 번째 제2차 차이나 모멘텀 플레이로 중국 때문에 올라갔던 50만 원이 지금은 또 이제 미국 영향, 뭐 심리적으로 뭐 실적도 뭐 따라주고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3년 6개월 남은 이 트럼프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50만 원 다시 한번 과거의 영화를 보러 가지 않을까 충분히 좀 근거 있다 생각이 되고 실적도 따라주고 그리고 또 요즘 보면요 진짜 조선주는 진짜 업종 대표주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모든 종목들이. 맞아요. 다른 종목들은 뭐 삼성중공업도 최근에 좋긴 합니다만은 변동성이 일단 좀 크고 꾸준하고 떨어져서 사면은 가장 확실한 게 업종 대표주다. 뭐 그런 느낌도 좀 들어서 요건 뭐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방산주는 방산주도 지금 실적이 보면은 50% 60% 실적 개선이 좀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밸류에이션 얘기는 좀 나오기는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를 한 6개월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오르면 떨어지면 올라가고 그러니까는 개인들이 부담스러운데 이거 맞으면 폭락을 하면 사겠는데 폭락도 안 해요. 2, 3일 빠지면 또 그냥 뭐 10% 급등해 막상 또 폭락하면 거래량 터져가면 못 들어가요. 맞아요. 더 빠질 거 같아서 못 들어가요. 근데 방산도 지금 조선 못지않게 좋은 얘기는 계속 있잖아요. 이거는 좀 접근하기 여전히 좀 힘들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차트 놓고 한번 분석 좀 해주세요. 이게 차트는 또 이제 객관적으로 또 볼 수 있잖아요. 오케이. 네. 아찔하죠. 어마무시하게 올라왔네요. 일단 하나 에로스페이스 잠깐 보는데 월봉, 주봉, 일봉 고점 에너지들이 슬쩍 보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고점으로 해서 떨어질 것이냐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전에 우리 이한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올라가던 상방 추세 에너지에서 눌림이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또 올라가면서 아까 그 H당 조선해양 대표는 저도 36만 원대 위쪽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올라가는 관점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사실은 그런 부분하고 좀 맞닥뜨려질 수 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차트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만들어지는 요 선, 요 선이
거의 다 왔거든요. 만약에 이 선이 이탈된다면은 단기 눌림 정도는 다시 한번 만들어질 수 있다.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데 이 눌림에서 만들어질 때 중요한 거는 또 여기 가격대 60만 원 정도 레벨. 그러면은 이 단기 눌림 에너지가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60만 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얘는 또 갈 수 있다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확률적으로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따라 붙어야 되느냐 따라붙지 말아야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눌림목에 살짝 접근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 자리도 사실상 많이 어렵다. 그리고 이 종목을 보기보다는 사실 제 스타일이라면은 아예 다른 종목을 알아봅니다.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자리는 저 밑에서 잡으신 분들이 수익을 즐기면서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렇게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따라붙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크고, 그렇다고 해서 눌림목을 잡기에는 이 자리는 손절가를 명확하게 지켜주실 수 있는 분들만 매매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하시면 눌림목을 기다려서 눌림목 때 매매하시거나, 그게 아니라면 아예 안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현재 시장, 작년부터 시장의 주도주로 통했었던 조선주와 방산주에 대한 업종 대표주에 대한 전문가님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업종 대표주에 대한 얘기니까 다른 어떤 종목군들도 유사하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를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한 전문가님, HD 현대 일렉트릭 차트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변압기 섹터, 이 전력기기 섹터도 조선 방산과 함께 작년 올해 주도주급이었고, 또 이 변압기 섹터는 AI 모멘텀으로 같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AI 주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어떤 모멘텀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다만 이제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지만은 조선주만큼은 세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언제든지 AI 쪽에 바람이 불면은 또 흐름이 조선중공업과 함께 투톱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업종 대표주가 아닌가 싶은데, HD 현대일렉트릭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HD 현대일렉트릭도 마찬가지로 지금 신고가 영역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네. 보통은 이제 하락이 내려왔다가 어떤 파동이든 간에 한번 이건 반대킴 내려왔다가 이제 반등을 한번 주면 기본적으로는 한 절반 이상 올라오면 요 하락분에, 그러면 일부는 좀 수익을 챙기시는 게 좀 스마트합니다. 바로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다소 이제 고점과 저점의 요 매물대 안에서 좀 갇힐 가능성이 생기거나, 또는 우리 기본적으로 뭐 A, B, C 눌림이라든지 패턴을 보면 내려오다가 올라갔다가 뭐 요렇게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HD 현대일렉트릭은 중요한 포인트 자리는 29만 원에서 30만 원 자리거든요. 요 포인트를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 컨센적인 가치는 한 44만 원 정도까지 밸류를 좀 열어놓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직전 고점이 이제 45만 원이니까 바로 고점 돌파가 어렵다면 제가 보는 관점이 29만 원과 30만 원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소 조금은 뭐 쉬어가는 약간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있겠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력기기, 이 변압기 섹터도 AI 모멘텀을 탑재하고 있고, 또 이 전력난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전력기기 쪽도 뭐 2025년도, 2026년도까지였던 전력이 부족해서 AI 투자를 못한다는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으니까, 어쨌든 계속 업종 대표주 몇몇 종목은 관찰을 좀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HD 현대일렉트릭 대표주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럼 우리 김현 전문가님 KB금융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네. 금융주가 사실상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2위 섹터인 거 아세요? 반도체, 전기전자 다음에 금융주가 시가총액이 2위예요. 네. 그러니까는 금융주가 요번에 최근에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팍 이렇게 오른 것도 있는데, 얘가 지금 7만 원에서 지금 10만 원까지 지금 30%가 올랐단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근데 이 쌍봉 쳤던 어떤 작년 말 올해 초 쌍봉 자리에서 지금 오늘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네. 이거를 지금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지, KB금융의 대표주니까 금융주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주신다 하고 한번 분석 좀 해주세요. 일단은 KB금융은 이번에 신고가를 말씀하신 대로 갱신을 했습니다. 근데 아래쪽에 파동 에너지 보시면은 쌍봉 에너지로서 과열권 에너지를 만들어냈는데, 오늘 기관들이 매도하면서 외국인이 좀 들어오긴 했지만 개인들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부러진 이 장대 음봉 마이너스 한 4% 정도 되는 에너지는 앞전에 있었던 매물대를 좀 확인하려 가고자 하는 의지로서도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10만 원에서 아래쪽 레인지, 저는 한 9만 원대 초반을 확인하거나 어쩌면 9만 원대 언더 레인지인 8만 5천 원대까지 확인하려 내려가는, 피보나치 비율상으로 바라봤을 때는 0.38이와 618 사이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자리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아쉽지만은 금융주들이라거나 어떤 뭐 은행주, 지주 이런 종목들은 단기 눌림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겠지만은 눌림 이후에 지지받으면 얘네는 또 갈 수 있다 입니다. 대신에 이제 고점 대비해서 618 비율 값을 만약에 깬다,
그러면은 생각의 전환을 빠르게 해가지고 얘는 내려온 다음에 반등 나왔다가 큰 짝봉우리 쌍봉 에너지로 해가지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618 비율을 깨는지 안 깨는지에 따라서 내려온 다음에 다시 올라갈 것이냐 이탈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절대로 따라붙지 마시고 최소한 9만 원대 초반 언더 레인지까지 내려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상방을 바라봐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한 전문가님, 그 한국전력 한번 차트 한번 분석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아까 환율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잖아요. 이번에 원화가 가파르게 강세를 기록하면서 강하게 튀어올랐던 게 사실 한국전력이거든요. 맞습니다. 얘는 이제 빚이 많다 보니까 원화가 강세를 가면 이자가 저러니까는 그 수혜로 이제 올라간 건데 일본 보면은 사실상 좀 아찔해요. 원래 얘가 무거운 종목이잖아요. 네. 한국전력일 환율과 그리고 기타 또 올해 뭐 전력난도 좀 있겠지만은 관련해서 한번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뭐 한국전력은 그동안 이제 계속 적자에 대한 좀 이런 우려들이 있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전력난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 이제 또 동해안 쪽에서 송전 문제라든지 그리고 네네. 양쪽의 후보군들 모두 어쨌든 에너지 쪽은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네. 이런 부분에서 또 여름철도 다가오고 그래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전기세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 3만 원에서 3만 3천 원 정도는 한국전력이 현재 모멘텀으로 받을 수 있는 컨센 위치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3만 원에서 3만 3천 원 정도 요 사이 구간에서는 좀 단기적인 시세는 조금 차익 매물들은 나올 수 있으나 제가 보고 있는 그림은 앞으로 한국전력은 좀 더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고 최소한 3만 원에서 한 3만 7천 원 요 사이 정도까지는 아직은 좀 흔들려도 조금 더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남지 않을까 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내수소비 관련 종목군들도 몇몇 좀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앞서 뭐 내수주 분석했던 것과 결을 좀 같이 하고 원화 강세였던 대표적인 뭐 수혜를 봤었던 대형주 한국전력에 대한 간단한 의견 이렇게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최근에 조금 핫한 몇몇 섹터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시청자들에 대한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야, 화장품이 말입니다. 한국 화장품들이 지금 못 사서 지금 난리래요. 그리고 1+1으로 해가지고 내 얘기인가? 1+1으로 해가지고 지금 선크림을 뭐 다 사가지고 선크림을 뭐 품절이 되고 있다. 진짜요? 미국에서. 예.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는데 화장품은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는데 사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과 같은 종목은 업종 대표주지만 잘 못 가요. 주도주가 아니에요. 네. 주도주는 사실상 뭐 실리콘투 같은 종목이라든가 또는 VET 같은 종목이라든가 이런 쪽이 지금 최근에 아주 잘 가고 있잖아요. 네네. 뭐 실리콘투나 VET 뭐 편하신 쪽으로 해서 한번 좀 분석을 좀 해주세요. APR도 있죠. APR도 네네. 있죠. 네네. 실리콘투랑 APR 두 개를 잠깐 네,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실리콘투는 사실은 예전에 우리 또 방송할 때 질문이 몇 번 나왔었는데 요때였던 것 같아요. 미영님 이거 하락 추세선 돌파됐는데 올라갈까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네 이거 갑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얘도 아까 전에 바라봤었던 우리 코스피도 대세 하락 추세선을 돌파되고 올라가는 상태인데 실리콘투도 대세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현재 올라가는 상태에서 거의 이제 신고가 근처까지 다 왔단 말이죠. 근데 얘네 에너지가 지금 여기까지만 갔다가 눌릴 것이냐가 아니라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큰 흐름상으로는 이런 에너지도 이제 바라봐야 되는 형태. 큰 흐름상 N자 패턴을 바라봐야 되는 형태거든요. 월봉 에너지 바라보면은 이게 여기서 끝나는 에너지가 아니라 더 올라가서 4만 원, 5만 원, 현재 6만 원까지도 올라갈 만한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실리콘투는 지금 자리에서는 차익 실현 이 정도만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흐름상으로는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는 그런 경우에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APR인데 APR 사실은 우리 그 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만 지만은 작년 연말에 우리 오프라인 강연회 때 본부장님도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저도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현재 그때 당시에가 아마 이때였던 것 같아요. 언더슈팅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엄청나게 올라왔거든요. 네, 이것도 한 2배 이상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종목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냐? 일단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여기서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에너지가 워낙에 강해서 한 번은 슈팅 주고 내려올 가능성도 사실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매수가 가능할 것이냐? 아쉽지만 APR은 신규 매수는 안 될 것이다. 다만 이제 올라가면은 조금 더 높은 자리에서 매도할 자리는 있을 것이다. 그럼 신규 매수는 어디에서 가능할 것이냐? 10만 원 초반쯤 내려오면은 한번 지지받는 레벨을 보고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APR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다가 한번 살짝 꺾이겠지만은 그게 추세 하락으로 전환된다는 느낌이 아니라 눌림 주고 더 갈 수 있다라는 에너지로서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이한 전문가님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차트 한번 좀 봐주세요. 지금 원전 쪽은 국내 모멘텀도 좀 있고요.
그리고 해외 모멘텀도 좀 있습니다. 거기다가 트럼프 모멘텀도 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앞으로 이 전력 이 수요와 관련돼서 많이 좀 이쪽으로 갈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일봉 보면은 되게 많이 올랐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 주봉이나 월봉 보면은 그래도 조금 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은데 네. 계속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원전 쪽이? 일단 뭐 배열은 지금 워낙에 정배열이라 아까 우리 이런 종목은 이제 좀 빠지지 않을까 하면 또 눌려주고 또 올라가고 또 눌려주고 또 네네.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구간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지금 신고가를 만들고 있고 또 소형 SMR이라든지 이런 사업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 찍었던 고점 자리가 한 3만 원대거든요. 그래서 요 밑으로는 좀 이제 앞으로 내려오기가 좀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현재 눌림목이 만약에 이번 달에 좀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한 3만 6천 원 아래 또는 3만 5천 원 아래에서는 좀 저가 매수세들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현재까지 좀 잘 가는 종목군들, 섹터들을 좀 분석을 해봤고요. 이제는 상대적으로 좀 미운 오리 새끼 천덕꾸러기를 좀 받는 그런 섹터도 우리가 좀 알려드려야 되지 맞습니다.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가장 좀 고민이 되는 것 중에 코스피 쪽은 네. 현대차하고 삼성전자인 것 같습니다. 네. 수출주죠.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를 좀 우리 민영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사실 최근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다가 실패되고 다시 내려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단 기준선은 간단합니다. 현대차는 이 뒤에서부터 내려오던 선 하나, 여러분들도 선을 차트에다가 한번 작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차는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실패됐고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실패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우리 증시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선 이후에 살짝 눌렀다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그 흐름하고 동일하게 살짝 눌렸다가 올라오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얘가 눌렸다가 올라올 수 있느냐입니다. 그 타이밍에 기준점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이 뒤에서부터 내려오던 요 추세선입니다. 이번에 현대차가 내려올 때 다시 한번 이 추세선을 깨지 않고 그냥 위에서 에너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만약에 지켜주고 있는다면은 현대차는 짝꿍댕이 쌍바닥 관점으로 반등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으며 만약에 20만 원을 한 번쯤 살리게 된다면은 현대차는 저는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는데 현재 차트에 대해서는 아직은 뭔가 강력하게 세게 들어올 만한 모멘텀이라던가 밑에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좀 많이 약하고요. 뭐 기관도 좀 약하고 오히려 개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대차 이번에 대선 이후에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좀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구간이다. 만약에 이 자리가 깨져버리게 되면은 현대차는 월봉 에너지상 뒤에서부터 올라가던 이러한 대세 상승 추세선이 있었는데 이걸 이탈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만약에 빠르게 살리지 못한다면 현대차는 또 빠지는 경우의 수가 발생될 수 있고 그럼 우리나라 차가 정말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대선 이후에 잘 우리 차트를 보면서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가 이제 삼성전자잖아요. 그렇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대세 상승 추세선을 한번 이탈시킨 다음에 되돌림 반등을 이제 만들어주고 있는 타이밍인데 아직까지는 완벽한 상승세가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일봉 에너지를 바라봤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어떻게 보면 박스권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오늘 분봉상의 에너지가 어제였죠. 분봉상의 에너지가 반대 에너지를 올라오는 에너지를 좀 만들어내면 좋지만은 실질적으로 강할 것이냐 그건 아직은 조금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올라오다가 얘도 꺾일 수 있을 만한 에너지가 조금 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대선 이후에 좀 에너지가 약할 수 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일봉상의 이 박스권 에너지를 위든 아래든 돌판의 에너지가 만들어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올라가지 않으면 결국엔 증시는 올라가기 어렵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것이다 라고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봤고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6.3 대선 이후에 가장 우리 전문가님들이 보시기에 유망한 종목, 관심을 끌만한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한님 마음속에 담아둔 종목 좀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사실 이제 대선 후보 관련된 정책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6.3 대선 전에 지금 방송을 찍다 보니까 하루 전날이죠. 네, 뭔가 이렇게 뽑아야 되는 그런 느낌인 거고 네네. 다만 한 가지 조금 고무적인 건 그래도 두 후보 모두 AI 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네네. 이런 정책과 그다음에 뭐 반도체 산업 진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협조 부분들을 약속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두 후보 누가 되든 이 종목은 무조건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려면 제가 어제 이제
아프리카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 증시들을 봤습니다. 사실 뭐 다른 나라 여러분들 모르는 나라지만 해당 그 나라의 종목들이 엄청 많거든요. 네네네. 다만 만약에 내가 그 나라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그 기업을 사려고 한다면 대표적인 회사를 사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 관점에서 SK 하이닉스는 앞으로 AI 산업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HBM 사업에서는 뭐 세계적인 기술력도 가지고 있는, 그리고 2025년 이제 앞으로 HBM4 지금 이제 뭐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년부터 지금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10월부터 오늘 기사는 10월부터라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일단 빨리, 하반기가 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붙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지 않을까.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저는 오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달에 외국인들이 순매수 1위가 바로 SK 하이닉스였어요. 맞습니다. 최근에 네. 꾸준히 좀 사고 있고. 그러면 오늘 종가가 20만 7천 원이잖아요. 네. SK 하이닉스는 사실상 뭐 16만 원에서 22만 원, 23만 원의 박스권 트렌드를 6개월 이상 보여왔는데 어떻게 신고가 전망하십니까? 아, 그럼요. 최근 우리 넥스트 거래소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한번 24만 원을 깜짝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그림이 결국은 정규장에서 앞으로 가야 되는 그림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지금 현재 패턴으로는 저점이 높아지는 저는 우상향하는 채널로 보고 있고요. 최소한 그래도 한 23, 4만 원 정도까지는 좀 흔들려도 무난하게 좀 들고 가시면 좀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나서 추후에는 이제 24만 8천 원 신고가를 돌파하는, 실질적으로 지금 회사의 컨센은 한 27만 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직전 고점을 이제 돌파하는 시점은 그게 올해가 될지 아니면 뭐 내년이 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HBM4가 이제 본격적인 양산 과정에 들어가면서부터 실제적인 매출은 이제 내년부터 잡힐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워낙에 이제 급등주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 자금이 크게 들어오는 종목들을 놓치는 경향이 많아요. 결국은 조선방상 작년부터 계속 좋았다고 하지만 조금만 먹고 다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결국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주도 섹터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 투자자분들은 좀 눈여겨 보셔라.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결국은 큰 시세나 시장이 좀 흔들려도 크게 빠지지 않으면서 좋은 수익들을 줄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얘기신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사실 6개월 동안 박스잖아요. 삼성전자는 5만 원대,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20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박스인데, 그러면은 이 말은 하반기 때 주도주의 바통 교체도 어느 정도 염두에둬라라는 어떤 그런 시그널일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SK 하이닉스는 저는 뭐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가져가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대한민국 종목에서 딱 떠오르는 종목 하면은 저는 SK 하이닉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엔비디아와 가장 또 친한 종목이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이닉스 살펴보시길 바라고, 우리 김민영 전문가님은 네. 6.3 대선 이후 뭐 시계열이 뭐 하반기로 봐도 되고 뭐 단기로 봐도 되고 뭐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마음속에서 현재 장세에서 지금 가장 개인 투자자들한테 적합한 종목은 이 종목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 뭐 네. 있을까요? 사실 되게 좀 전에 이한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슴을 쓸어 내렸는데 두 종목을 준비해오길 너무 잘했다. 저도 SK하이닉스를 준비했었거든요. 그랬군요. 네.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2025년, 6년, 7년 계속해서 연차 넘어가면서 실제로 많이 발전할 할 만한 것들은 저는 반도체, 인터넷, AI, 소프트웨어, 게임, 통신, 문화, 오락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대한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얼어있잖아요. 얼어있는 상태에서 저는 이제 경제가 좀 풀릴 거라고 봅니다. 누가 되든지 간에. 그러면은 경제가 좀 풀리면 사람들이 경제가 풀리니까 돈을 좀 쓸 수 있겠죠. 돈을 좀 쓴다라는 것은 문화에도 쓸 수도 있겠고, 오락에도 쓸 수도 있겠고, 게임에도 쓸 수도 있겠고.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과학기술 발전으로는 AI가 많이 올라가면서 여러 반도체라든가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올라갈 텐데, 그럼 그 중에서 사람들한테 가장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은 뭘까를 좀 많이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 종목은 카카오였습니다. 카카오. 네. 시의성도 좋네요. 네, 카카오는 사실은 우리 차트 기술적 분석상 봐도 가격 조정도 나왔고 기간 조정도 나왔는데, 특히나 또 최근에 변동성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주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되게 헷갈리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외국인들의 물량도 얘는 들어와 있고 기관들의 물량은 들어와 있는데 개인들은 최근에 또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480 2평 또 장기 이평선도 살려주면서 땡겨 올라왔습니다. 그럼 얘는 또 바로 갈 것이냐? 아까 전에 증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단기적 눌림 에너지가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내려오면은 감사합니다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다시 우리 카카오 월봉 에너지를 바라보면은
이 에너지가 엄청나게 밑에서 에너지를 위쪽으로 크게 돌리려고 모양 자체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내려올 만한 레인지를 다 내려왔고 과거에 있었던 완전 고점 레인지, 과거의 고향까지 다 내려오면서 저점도 이제 굉장히 잘 이쁘게 다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술적 반등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 기술적 반등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피보나치 비율로 고점과 저점을 싹 나눴을 때 기본적으로 236 비율은 저는 갈 것이다. 그 자리가 이제 65,000원대거든요. 65,000원대 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내는지에 따라서 추세 상승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은 한 번 더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권을 좀 만들어내겠다 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서 흔들리더라도 6만 원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금이 크던 크지 않던 현재 43,000원대에서 좀 눌리면 4만원 초반까지 내려올 수 있겠지만은 6만원 위로 올라가는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본다라면은 리스크가 좀 적으면서 장기적으로 그래도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있는 오늘 카카오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한 전문가님은 SK 하이닉스가 향후 국내 증시에서 가장 유망한 대형주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소신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이제 카카오, 이 카카오도 정말 옛날에 정말 국민 대중주였었었죠. 네. 였었어요. 그런데 뭐 최근에 많이 하락하고 여러 가지 또 이 카카오도 이 AI 쪽에 한 발상 또 이게 가깝게 다가서는 어떤 그런 기업의 변혁을 좀 나타내고 있으니까 네. 약간의 어떤 기업의 어떤 악재성 어떤 재료들이 그래도 일정 부분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다라는 어떤 그런 시각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카카오 또 주목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특집 방송의 마지막 순서가 될 텐데요. 왜 이 종목은 있었다는 얘기를 안 하지? 라고 하는 것이 있죠. 대한민국 증권시장에 많이 아픈 그런 손가락이라고 생각이 좀 되는데요. 2차 전지 바로 섹터입니다. 2차 전지는 이 다음에 오른다라는 어떤 그런 웃지 못할 얘기도 계속 회자가 되는 그런 종목이긴 한데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도 전문가의 한 사람이기도 하니까 우리 저희 세 명이 똑같이 의견을 한번 좀 내보도록 하고요. 네. 이한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영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고 제가 네. 또 마지막에 정리와 함께 네, 멘트를 또 치면서 마감을 하도록 좋습니다. 할 텐데요. 네. 이한 전문가님 어떻게 2차 전지가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네. 가장 대표성 있는 종목들이 그래도 이한님이 생각하시는 게 좀 있으시겠죠. 그런 그렇죠. 종목군들 좀 대표적인 종목은 사실 에코프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큰 십자가를 제가 일단 짊어지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일단 에코프로가 제가 이제 보통은 이제 물론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23년, 22년도 이제 떠오르다 보면 이 종목은 도대체 언제 빠지는 거야 할 만큼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갔었어요. 네네. 그 당시 이제 한편에서는 에코프로 공매도 쳤는데 큰일 났다. 네, 막 그러면서 뭐 해외 쪽에서도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타격이 크다 막 이런 얘기들도 한간에 나왔었는데 뭐 맞아요. 어찌됐든 우여곡절 끝에 당연히 이제 뭐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몫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시장 에너지는 새로운 신고가를 만들어서 3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보통 이렇게 큰 시세를 준 종목은 조금 얄궂지만 고점 대비 많이 빠지면 한 10분의 1 토막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작년부터 조금 2차 전지 주가 아직 하락 에너지가 아직은 끝난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작년 한 해 빠졌거든요. 그동안에 올라왔었던 양봉의 한 절반 정도 빠졌던 자리여서 올해 정도까지 한 번은 더 출렁거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일단 연초부터 그래도 코스닥을 살리려면 사실 2차 전지 빼고는 시장을 살릴 만한 모멘텀이 딱히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에코프로는 조금 천천히 보자. 또는 일단은 30만 원까지 찍었으니까 그래도 한 3만 원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평균 단가를 낮추려면 현금을 계속해서 투입하면 좋겠지만 또 제한적인 현금이지 않을까. 그렇죠. 최근에 외국인 기관들을 보면 매수를 계속합니다. 다 물려 있는 거든지 아니면 뭐 계속 분할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최대한 한 3만 원대 부근까지는 좀 기다려 보자 말씀을 드렸고 5월 달에 다소 아쉬운 코스닥 지수의 하방 역할을 2차 전지주들이 좀 담당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일단 아직은 제가 보는 그림은 정배열이 아니에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풀 역배열로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고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뭔가 모멘텀이 좀 터져야 돼요. 그리고 최근 가장 조금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게 결국은 중국 전기차 산업의 좀 약진이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되고 여기에 이제 대한민국 2차 전지 산업이 기술력은 충분히 좋은 거 인정하겠는데 워낙에 이제 중국발 이제 저가 매수라든지 저가 뭐 상품들의 좀
그런 물량 공세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소 지금은 조금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다. 그렇지만 2차 전지 산업들 중에서도 현재 미국 현지 내에서 공장을 짓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그런 관세 무역 전쟁 가운데서 반대급부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역할도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일정 부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이 저는 최소한 지금 5월달, 6월달, 7월달까지 가면서 조금 바닥을 잡아줘야 돼요. 보통 우리가 바닥을 잡으려면 이런 장기 역별 구간들은 최소 3개월. 그리고 좀 길면 최소한 6개월 정도까지. 그러니까 어느 특정 가격을 저점을 찍고 거기서부터 이제 빠지지 않는 구간이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옆으로 기어주던지 그 전에 뭔가 에너지가 더 들어와서 빨리 올리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면 당연히 감사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조금 바닥을 까는 시간이 다소 조금은 올 초반 중반에서부터 하반기 정도까지 우리가 좀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고점에 지금 많이 포지션이 들고 있는 자리들이 한 10만 원대 초중반 정도로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위치에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무리 저점으로 내려와도 저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다시 7만 5천 원 정도 때까지는 올라올 것이다. 그러면 평균 단가만 잘 맞추면 결국은 시간의 문제일 뿐 그 정도 자리까지는 다 올라올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상승 추세를 타기 시작하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또 무섭게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좀 고생하고 힘드시겠지만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점이 좀 찍히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5월 27일에 37,000을 찍혔는데 여기가 진짜 최저점인지 아직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의 저저점을 이제 안 깨는 과정들이 좀 나오면서 점진적으로 정배열이 되는지를 좀 체크해보자. 그리고 그게 안 나온다면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고점 대비 한 10분의 1 토막. 네, 그러면 한 30만 원대에서 거의 한 3만 원대 뭐 초중반이라든지 요 부근 정도 때까지 시장이 다소 조금 뭐 지지부진한 이런 모습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코스닥에 대한 아무리 긍정적인 매수 코멘트가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분명히 바닥을 잡고 턴을 할 때 그때 저는 이제 코스닥 에너지도 다시 한번 좀 강한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분간은 그래도 조금은 더 어려운 시간이 더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의견을 정리해서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네. 네, 아마 기관 외국인들도 이제 만약에 지수를 땡기는 데 있어서 무슨 종목을 살까 고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쪽에 손가락이 분명히 갈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대규모의 매수 자금까지는 아직 못 들어오겠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뭐 분할 관점으로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기가 결국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시기가. 그거에 대한 어떤 것들은 이트렌드 방송을 꾸준하게 시청하시면서 계속 팔로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김명 전문가님. 네. 에코프로를 해주셨는데 네. 뭐 많이 있습니다. 2차 전지 네. 관련 종목군들 또 마음속에 있는 대표성을 가진 종목군들 한번 좀 분석을 해주면서 2차 전지 산업과 전망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왔다 갔다 하다가 한번 슈팅하는 에너지가 만들어질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 도움을 주는 역할이 아까 전에 제가 말을 좀 아꼈지만 전 2차 전지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유가 있는지 어떤 이슈가 있을지는 솔직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차트에서는 올라가기까지 코스닥은 이미 준비를 다 해놨는데 그러면은 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실상 2차 전지가 올라가야 되는데 2차 전지가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바라봤을 때는 준비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가바닥까지 인정할 만큼 거의 다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잠깐 차트를 보시면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삼각수렴 에너지를 크게 이렇게 걸어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밑에를 많이 맞닿았다면은 지금은 위에를 많이 맡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올라가려고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크게 삼각수렴 에너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에코프로 BM을 그다음 좀 버티다가 갑자기 훅 부러지면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하방 레인지로 내려갈 것처럼 하다가 얘도 바닥을 따지면서 좀 올라갈까 말까 고민 중이거든요. 이 흐름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월봉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파동 삼연자가 과열권으로 내려왔고 중요한 거는 에코프로 BM은 이 아래쪽 과거에 있었던 저점 레인지까지 다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고향까지 내려왔다라는 용어를 쓰는데 에코프로 BM도 그렇고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거의 고향까지 내려왔다라고 라는 말을 쓸 정도로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사실상 LG화학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있었던 고향까지 내려왔다는 그 가격대까지 다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LG화학 또 뭐 삼성 SDI 또 포스코 홀딩스 거의 다 고향 앞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내려가려고 해도 모멘텀이 없어요. 여기서는 악재가 나와봤자 많이 떨어지지도 않을 거고요. 호재가 나오면은 뭔가 많이 올라갈까 의문이 드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러한 상태가 흔히 말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제일 적은 상태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자리까지 내려왔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2차 전지 이제 진짜 힘들다. 반도체 올라가고 AI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데 2차 전지는 왜 안 올라갈까 하면서 진짜 이제는 포기하는 구간까지 왔는데 저는 우리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2차 전지 모두 다 뒤에서부터 내려오던 하락 추세선 현재 맞닿는 레인지까지 왔기 때문에 바닥권까지도 왔기 때문에 가바닥을 인정할 만한 흐름들이 저는 만들어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6월달 이내로 6월달 이내입니다. 6월달 이내로 특히나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부터 내려오던 요 대세 하락 추세선 요 레인지를 슬쩍 돌파하면서 가격대는 대략적으로 46,000원 에코프로가 46,000원을 살릴 가능성을 일단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46,000원 살리면은 에이 그거밖에 안 가느냐 싶겠지만은 아까 전에 우리 이한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에코프로 7만원대 저도 위쪽으로 올라가는 경우에서 이제 만들어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레인지는 기술적 반등이 될 겁니다. 올라오면은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 어딘가에서 저항받고 다시 한번 누릴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올라왔을 때 탈출 기회를 한번 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진짜 마음고생 많이 하셨던 분들 올 하반기 좀 기다리시면서 에코프로에 대한 기술적 반등 정도를 한번 노려보는 게 어떨까. 그게 코스닥 시장을 견인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두 분의 에코프로가 아무래도 뭐 상징성이 있고 과거의 어떤 주도주성의 종목이니까 에코프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고 그럼 저도 에코프로에 대해서 뭐 말씀을 좀 드리면 기술적 분석은 워낙에 두 분이 뭐 정말 선수시고 너무나 잘하시니까 그걸 좀 제외하고요. 저는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첫째는 저는 일단 유가인 것 같아요. 유가.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과거에 2차 전지가 주도주였을 때 이 유가를 한번 보시면요. 그때 마이너스 났었던 이 코로나 때 마이너스 났었던 거 아시죠? 아, 네. 선물 투자. 네, 그죠? 근데 이게 120불까지 올랐습니다. 120불. 이때 2차 전지가 주도주의 역할을 했었어요. 120불을 가면서. 그런데 보면은 요렇게 그 이후 계속 하락을 하죠. 2차 전지가 쭉 하락을 했죠. 유가가 하락하면서. 유가가 지금 60불입니다. 이게 60불의 유가에서는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전기차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그렇게 강할까? 이게 120불 때하고 60불 때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제가 보기엔 최소한 80불, 100불 사이에 움직여야지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어떤 수요라든가 캐즘이 끝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유가 60불에서 캐즘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뭐 시청자분들 모르시는 분들 혹시 계실까봐 캐즘이라는 용어는 전기차에서 고속 성장하고 있는 그런 산업이 일시적인 수요 둔화, 그런 걸 이제 캐즘이라고 하는데 전기차를 지금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것을 캐즘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캐즘이 나타나고 있는 거는 유가도 싼데 무지며 전기차를 뭐하러 사 비싼 전기차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또 이 전기차 BYD도 20%에서 30%를 요번에 또 낮춰가지고 또 가격 인하를 했잖아요. 네. 그런 흐름이니까 굳이 이게 유가가 60불에서는 메리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가 올라줘야 된다. 그런데 유가가 80불에서 100불 사이에 언제 가느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야 된다.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걸 첫 번째로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이제 에코프로의 약식 재무제표입니다. 요걸 이렇게 보시면 이게 2022년도 때거든요. PBR. 저는 성장주니까 실적은 빼고서라도 이게 2022년도입니다. 22년도 그리고 이게 23년도 24년도 그리고 이게 25년도거든요. 지금 22년도 에코프로가 주도주의 역할을 하면서 난리가 났을 때 스타트를 했을 때가 PBR이 2배예요. 그리고 얘가 고점이 나왔을 때 PBR이 10배, 그 다음에 4배, 그 다음에 7배, 5배, 지금 4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청산 가치가 이 스타트 라인인 2배 정도까지 이게 지금 만약에 지금 현재 PBR이 2배면은 저는 바닥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근데 지금 이거보다는 좀 높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은 더 유가와 함께 유가도 80불이라면 전기차 콜입니다. 근데 유가도 아직도 60불 더 떨어지지 말라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청산 가치도 스타트 라인 2022년에 바닥하고 조금 차이가 좀 있고 그래서 조금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기술적 분석하고는 조금 다른 매크로적인 어떤 흐름과 정성적인 어떤 분석을 저 나름대로 한 거니까요. 이런 분들 너무 네. 좋은 의견. 네. 그러면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 혹시 저는 코스닥 지수는
당분간은 코스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에 하나 네. 증시가 바뀐다라면 삼성전자가 주도주가 되지 반도체 소부장이 주도주 되지는 않거든요.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반도체 소부장이 이제 뒤따라가는 거죠. 네. 그러면서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사실상 그 2차 전지가 이 알테오젠이 5배 올랐잖아요. 2차 전지가 빠졌기 때문이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얘기해서. 시총에 좀 균형을 네. 맞추는 부분. 그러니까는 또 맞췄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나머지 것들도 삼성전자가 만약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반기 주도주가 된다. 그러면 요번에 올랐던 금융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조선방산이 계속 올라갈까요? 저는 걔네들 다 빠진다고 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종합주가 지수는 2,700에서 3,000을 맞춘다든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거는 그때 가서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그런 시황, 그 다음에 업종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봤고 두 분의 전문가님이 관심 갖고 있는 그런 관심 종목에 대해서도 방송을 했습니다. 많이 참고하시고요. 우리도 열심히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한다고 하지만 다 맞지는 않아요. 신이 아닌 이상. 해서 이런 부분들도 교정을 나름대로 꾸준하게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정규 방송에서나 또는 특집 방송에서나 많이 좀 해드릴 테니까 이런 분들 참고를 하시면서 신중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한 전문가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김현 전문가님도 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63 특집 방송 이로써 마감하도록 하고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흥보 대표의 트레이딩룸 초대에서 발행되는 트레이딩북 시리즈는 기술적 분석의 기초부터 실전 매매 전략까지 쉽고 명쾌하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확신을 더해줄 수 있는 강흥보 대표의 조언까지 담겨있는 트레이딩북 시리즈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행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흥보 대표, 최강천 본부장,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